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퍼스 CEO인 에릭 레프코프스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CEO고요. 좀 관상 보고선 매매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이분의 관상은 좀 어떤지 관상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상이 좀 괜찮은 관상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오늘은 템퍼스 CEO인 에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릭은 법률적 지식과 타고난 기업가 정신이 결합된 독특한 궤적을 그리는 CEO고요. 이 사람의 기업가적 여정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적 배경과 초기 사업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수적인데, 에릭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이 법률 교육은 그가 이후 수십 년간 복잡한 사업 계약과 자금 조달, 기업 공개 및 수많은 법적 분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접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릭의 사업가적 기질은 대학 시절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재학 중에 시작한 카페 판매 사업은 수십만 달러 매출을 올리며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 초기 능력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에만 몰두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상업적 성공을 갈망하고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실행에 옮겨서 상업적 성공을 얻었다는 것은 일단 자질은 대학 때부터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로스쿨 졸업한 후 그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브래드 키엘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협력은 위스콘신에 위치한 의류회사인 브랜드 어페럴을 인수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험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수십 년간 이어질 둘의 파트너십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라이트뱅크 그룹은 템퍼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요 벤처 사업들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초기 경력은 법률적 전문성과 초기 상업적 성공, 그리고 핵심 파트너와의 만남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이후 연쇄 창업가로 성공과 논란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 전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경력과 논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에릭의 성공 방정식은 시장의 고통을 포착하고 규모의 경제로 해결하라는데, 이 규모의 경제로 해결하라가 잘 풀리면 아마존인데 못 풀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규모의 경제로 다가가기까지 조금은 많이 험난해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이거만큼 또 엄청난 성공이 없기는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에릭의 기업가적 경력을 관통하는 일관된 비즈니스 철학은 거대 시장에 존재하는 비효율성, 즉 고통 지점을 식별하고 이를 기술 기반의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는 이 방정식을 여러 산업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너워킹스라는 기업을 보시면 인쇄산업에서 유효 생산 능력을 가진 인쇄소들과 인쇄소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줬는데, 그는 인쇄소들이 일감이 없을 때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여러 인쇄소의 견적을 취합해 기업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급과잉이라는 시장의 고통을 기술 플랫폼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인데, 복잡하고 파편화된 화물 운송 시장에서 기업들이 최적의 운송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고통에 주목했고, 그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운송업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물 운송 관리를 단순화했어요. 그 다음은 그룹폰인데, 그룹폰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룹폰 CEO로 좀 유명한데, 지금도 구글에 이 사람 이름 치면 그룹폰 CEO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할인 혜택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결합한 건데, 이는 거시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낸 시장의 고통 집단 구매라는 아이디어와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템퍼스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방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고 비정형화되어 있어 실제 환자가 치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연결하여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파편화되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 구조화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 팔란티어와 좀 같은 구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고통 지점을 식별하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에릭의 비즈니스 철학 같은 거고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때, 즉 당신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는 최고가 된다고 말하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을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추구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의 성공 방정식은 양날의 검인데, 그가 식별하는 고통 지점이 항상 최종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초기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서사에 불과했는지, 그의 과거 벤처들의 엇갈린 성과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질문이긴 해요. 오늘 저희가 봐볼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그럼 템퍼스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리더십 팀과 이사회 구성은 매우 중요한 지표고, 에릭의 템퍼스에 구축한 팀은 그의 과거 논란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신뢰 자산을 제공하고, 이는 템퍼스의 긍정적인 평가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경영진은 내부 그룹의 오랜 신뢰관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운영자인 라이언 후쿠시마는 템퍼스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인물이며 에릭과 공동 창업한 또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인 파토스 CEO를 겸임하고 있어요. 이는 두 사람 간의 긴밀하고 신뢰도 높은 협력 관계를 시사하고, 또한 종양학 최고 의료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과학 책임자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템퍼스가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깊이 있는 과학적, 의료적 전문성을 갖춘 조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영진들이 나름 전문성이랑 인증이 된 사람들이 핵심으로 펴져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 구성도 한번 보면, 템퍼스 이사회 구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투자 능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명성과 신뢰도를 자랑하며, 이는 템퍼스가 단순한 투기적 벤처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는 공매도 리포트에도 경영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긴 부정적으로 나왔죠. 우선 이사회 보시면 제니퍼 다우드나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기술 개발 공로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생화학자입니다. 그녀의 이사회 참여는 템퍼스가 추구하는 과학적 목표와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검증을 의미하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의 명성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녀가 회사 과학적 사명과 진실성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이 이사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피터 제이 베리스입니다. 글로벌 최상위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의 제너럴 파트너이자 현 회장입니다. NEA는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와 이너워킹스 등 에릭 이전 사업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어요. 최고 수준의 VC가 한 기업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큰 규모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템퍼스 잠재력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이사도 한번 보면, 이 외에도 이너워킹스 전 CEO였던 에릭 디 벨처, 글로벌 제약사 시젠의 전 CEO였던 데이비드 R 앱스타인, 제44 대비 육군 의무관이었던 나자 웨스트 등이 이사회에 포진돼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과 제약산업, 공공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템퍼스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템퍼스의 이사회는 에릭을 둘러싼 사기꾼이라는 단순한 비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당성 방패의 역할을 해줍니다. 의심스러운 벤처기업들이 명성이 덜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에릭은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고,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평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이 강력한 이사회 구성은 에릭의 과거 행적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장을 요약해보면, 에릭은 법학 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한 연쇄 창업가로 대학 시절부터 사업 수단을 보였고, 이후 브래드 키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벤처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존재하는 고통을 발견하고 이를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번복해왔으며, 인쇄 물류 할인 플랫폼 그리고 정밀의료까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AI를 활용해 파편화된 의료 데이터를 정밀 의료에 활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과학적, 의료적 신뢰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노벨상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를 비롯한 강력한 이사회와 전문가 집단에 그의 과거 논란을 상쇄하는 신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해보면, 에릭은 시장의 고통을 기술로 해결하는 연쇄 창업가로 템퍼스에서는 의료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CEO입니다. 그럼 이제 2장에서는 그의 과거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릭의 혁신적인 성공과 극적인 실패가 교차하는 변동성의 역사를 한번 봐볼 텐데, 그가 사기꾼으로 불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 벤처기업들이 겪었던 성장과 실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공매도 보고서에서도 걸고 넘어졌던 그의 과거를 알아야 저희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초기 시절은 브랜드 어페럴의 파산과 스타밸리닷컴 논란입니다. 에릭의 기업가 경력 초기는 닷컴 버블의 광기와 함께 파산과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평판에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브랜드 어페럴인데, 93년 로스쿨 졸업 후 파트너 브래드 키엘과 함께 인수한 아동복 회사 브랜드 어페럴은 에릭 스스로 첫 실패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회사를 운영했고, 그 결과 결국 업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통합되면서 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해고했고,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이 사건은 심각한 법적 논란으로 비화됐습니다. 회사 파산 후 채권은행은 에릭이 브랜드 어페럴의 자원을 유용하여 다음 벤처인 스타밸리를 설립하고 채권자들의 대출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자 비판가들이 그의 사업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초기 근거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스타밸리닷컴입니다. 스타밸리 사례는 에릭의 논란의 핵심이자 그를 비판하는 내러티브의 원형이 된 사건인데, B2B 프로모션 상품 중개 플랫폼이었던 스타밸리는 2000년 헤일로 인더스트리에 주식 2억 4천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에릭은 합병된 회사의 최고 운영자가 되었으나 헤일로는 불과 1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집단 사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통해 그의 공격적이고 무모한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항상 꼬리표처럼 딸고 다니는 겟 펑키입니다. 이 이메일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제 재밌게 놀아보자. 펑키하게 가자. 모든 걸 발표해버리자. 예측은 미친듯이 긍정적으로 하자. 이 판을 극단까지 몰고 가자. 추락할 때 우리가 박살나더라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지금이 바로 급진적으로 나아갈 때다.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 이메일은 닷컴버블 시대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사고방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치기가 아니라 이후 그의 사업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죄가 돼요. 평가들은 그룹폰의 과대포장, 캠퍼스 AI 브랜딩 등 그의 모든 후속 조치를 이 개펑키 정신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집단 소송들은 결국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에릭에게 주주 가치를 경시하고 단기적 이익을 위해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라는 꼬리표를 영구적으로 붙여줬습니다. 이게 아직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이제 93년, 2000년이니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따라다니면서 공매도 리포트에도 따라 붙어요. 근데 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견기업의 성공을 볼 텐데, 이너워킹스와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의 성공적 매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말아먹은 건 아니고 성공한 것도 있어요. 에릭은 모든 벤처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고, 특히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의 성공은 그의 경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균형점입니다. 우선 이너워킹스는 2001년에 설립했습니다. 바쁘죠? 그래서 연쇄창업가라는 그게 따라오나봐요. 인쇄물 조달관리 회사인 이너워킹스는 2006년 성공적으로 기업 IPO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에릭이 회사를 설립하고 상장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너워킹스는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21년 인수된 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어요. 헤일로처럼 재앙적 파산은 아니었지만 초기 과대 광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미미한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용두사미 패턴의 일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너워킹스 역시 사기성 청구 혐의로 소송당한 이력이 있으나 이 소송은 추후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에릭의 성공 사례인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에릭의 경력에서 가장 명백한 성공 사례이자 그에 대한 부정적 내러티브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기술 기반 화물 운송 및 물류 관리 회사인 에코는 2009년 나스닥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이후에도 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하며 연매출 4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1년 사모펀드 TJC에 13억 달러에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에코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에릭이 만약 사업 모델이 오직 과대 광고, 지분 매각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에코와 같은 장기적 성공은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어요. 에코는 상장 후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했고, 최종적으로는 공개 주주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며 성공적으로 퇴장했습니다. 이는 에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공동 설립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따라서 그의 실적은 일관된 실패가 아니라 높은 편차, 큰 성공과 큰 실패가 공존한다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투자자들은 템퍼스를 평가할 때 왜 에코는 달랐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B2B 물류라는 사업 모델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경영진 차이였는지, 혹은 이것이 그의 능력 스펙트럼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템퍼스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 말고는 에릭이 지금까지 성공시켜서 뭔가 주주들에게 큰 뭔가 안겨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그룹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룹폰은 에릭의 이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이자 그의 명성과 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룹폰의 역사는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하이퍼 성장 신화와 그 이면의 위험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2008년 앤드류 메이슨이 설립한 그룹폰은 에릭의 초기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수십 개국에 진출하고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이 시기의 정점은 2010년 구글의 60억 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한 사건이었는데, 이는 당시 경영진의 엄청난 자신감 혹은 훗날 비판받게 될 오만함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문제된 게 결함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룹폰의 눈부신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 위에 세워졌고, 핵심 문제는 파격적인 할인이 충성 고객이 아닌 체리피커들을 끌어모았다는 점인데, 소상공인들은 일회성 매출 증대 효과를 누렸지만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이탈률이 높아졌고, 그룹폰은 플랫폼의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맹점을 비싼 비용에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룹폰은 11년 11월 약 130억, 160억 달러의 높은 가치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상장했는데, 그러나 상장 직후 현실의 벽과 부딪히고 상장 후 첫 분기에 3,7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하며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무 문제를 감추기 위해 비일반화회계 기준인 조정 CSOI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지표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잃었습니다. 공매도 보고서에서도 한번 나왔던 공격적인 회계 방식이에요. 지금 이것과는 다르지만 공격적인 회계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회계지표는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역할과 책임을 한번 볼 텐데, 그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그룹폰의 부상과 몰락 시기에 공동 창업자, 이사회 의장, 그리고 최대 주주였지만 13년까지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CEO는 아니었어요. 당시 CEO는 앤드류 메이슨인데, 에릭은 주가가 이미 폭락한 후인 13년 8월에야 CEO로 취임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배를 빙산으로 몰고 간 선장은 아니지만 결함 있는 설계로 배를 만든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특히 그와 그의 가족이 IPO 이전에 3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회수했다는 사실은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내부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일반 주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어페럴의 창업자 대표이고 파산됐습니다. 99년에. 주요 논란은 부채 불이행 사기 혐의의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비상장 회사라 이거에는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은 스타밸리와 헤일로입니다. 공동 창업자고 헤일로가 매각되고 파산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논란은 겟펑키 이메일 주주 집단 사기 소송입니다. 이 공개시장 최종 결과는 완전 손실을 봤어요. 그 다음은 이너워킹스고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입니다. IPO는 06년에 했고, 주요 논란은 부진한 실적, 사기 혐의 소송, 상장 폐지 등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어요. 그 다음은 성공 사례인 에코글로벌 로지틱스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이고 IPO는 09년에 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개인 투자자 대상 장기 수익률 부진입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에 고가 매각되면서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유명한 그룹폰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고 IPO는 11년도에 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회계 스캔들, IPO 직전 대규모 내부자 현금화입니다.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템퍼스입니다. 11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장을 했습니다. 24년 창업자이자 CEO고요. 주요 논란은 공매도 보고서 의혹 제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큰 주요 논란입니다. 이 공매도 내용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주주들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사업들과 이런 서사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미정인 부분이 좀 좋게 잘 끝나길 저희는 바라야 됩니다. 에릭의 창업 이력은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변동성 높은 경력으로 과거 몇몇 벤처는 심각한 법적 논란과 윤리적 의문을 낳았는데, 그를 둘러싼 사기꾼 비판은 과거의 무모한 경영 방식, 예로 들어서 겟펑키 이메일, 내부자 이익 회수 등 투자자 손실 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 요약표 다시 보시면 93년도에 브랜드 어페럴을 했고 첫 벤처 실패 파산했습니다. 자금 유용 의혹이 있고 채권자 소송이 발생됐어요. 그 다음에는 스타빌리닷컴이고 99년입니다. 2.4억 달러에 매각되고 합병사가 파산했습니다. 집단 사기 소송과 겟펑키 이메일 논란을 낳았어요. 그 다음은 2001년 이너워킹스입니다. IPO 성공하고 장기 부진 후 인수 및 상장 폐지됐습니다. 주요 논란은 과대 광고 지적과 사기성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는 취하됐습니다. 그 다음은 에코 로지스틱스입니다. 2005년에 설립했고 IPO 꾸준한 성장했고 13억 달러의 성공적 매각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는 논란은 거의 없었고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룹폰입니다. 2008년 설립했고 IPO 후 주가가 폭락하고 구조조정을 반복했습니다. 논란은 회계부정과 SEC 조사, 내부자 지분 현금화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그로부터 7년 뒤 15년에 템퍼스를 창업했습니다. 현재 의료 AI 플랫폼은 성장 중이고 AI 워싱 의혹과 창업자 에릭의 과거 경력 논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죠.
우선 템퍼스도 거의 회사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논란들 때문에 더 신중하게 키워나갔고 IPO도 계속 미루고 미뤄서 10년 뒤에나 상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에릭은 극단적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 창업가로 일부 무모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성공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기꾼이라는 이제 비난,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을 좀 심층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을 둘러싼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는 단일 사건이 아닌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축적된 논란들의 종합인데 3장에서는 주주가치 파괴 패턴과 반복되는 법적 분쟁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공매도 보고서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주가치 파괴 패턴의 하나인 IPO의 성과와 내부자 지분 매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가들이 제기하는 가장 일관된 주장 하나가 에릭이 연관된 기업들이 상장 후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그의 주요 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통해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너워킹스는 2006년 상장 이후 초기에는 주목받았으나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며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결국 시장에 잊혀진 채 인수되었습니다. 그룹폰은 가장 극적인 사례로 1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로 상장했으나 1년 만에 주가가 80% 이상 폭락했으며 현재는 상장 당시 가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유일한 예외로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꾸준히 상장하여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으나 비평가들은 이를 예외적인 성공으로 치부하고 다른 실패 사례들을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가치 파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은 내부자들의 선행 매각 관행입니다. 특히 그룹폰의 경우 에릭과 그의 가족이 IPO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3억 8,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화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는데 이는 내부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위험을 미리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지분을 매각하는 동안 자신들은 그들이 남기고 간 설거지를 떠맡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SAC에 제출된 공시들을 통해 그의 과거 기업들에서의 지분 매각 기록을 추적하면 이러한 내부자 매도 패턴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법적 공방이 있었고 소송과 합의 그리고 SEC 조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릭의 기업 경력은 끊임없는 법적 공방의 역사와 함께하는데 이는 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재무처리 관행이 낳은 필연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초기 벤처 법적 문제를 보면 그의 법적 논란은 경력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브랜드 어페럴 파산 당시 채권은행으로부터 회사 자금 유용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스타밸리닷컴 매각 후에는 헤일로 인더스트리의 파산과 관련하여 주주들로부터 집단 사기 소송을 당했고 이 소송들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사업 초기부터 사기 및 기만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룹폰이 상장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지고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그룹폰은 고객 환불을 위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지 않은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실적을 정정 공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더 나아가 SEC는 그의 그룹폰 초기 회계 처리 방식, 특히 논란이 많았던 조정 CSOI 같은 비일반화회계 기준 지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포장하려 했다는 의심을 규제당국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윤리적 비판에 대해 에릭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포장하고 언론이 안전한 착륙보다는 비행기 추락에만 집중한다고 항변했는데 그러나 그의 이런 방어 논리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SPC에서 나왔던 공매도 보고서의 논리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에 대한 과거의 모든 비판과 의혹은 25년 5월 발표된 SPC의 공매도 보고서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템퍼스 AI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템퍼스의 부정적 평가의 집대성이자 그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AI 워싱 주장과 공격적인 청구 관행, 재무적 기법과 의심스러운 매출에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서두부터 템퍼스를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 높은 그의 다음 대형 기술주 띄우기라고 규정했고 스타밸리 시절의 개펑키 이메일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는 템퍼스의 모든 활동을 과거의 실패 사례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하는 강력한 프레임 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워싱 주장인데, 템퍼스가 AI 기업으로 대대적 홍보를 해왔지만 실제 AI 애플리케이션 부분 매출은 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2% 미만 124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템퍼스의 높은 기업 가치가 실체가 아닌 AI라는 키워드에 대한 과대 광고와 기대감에 기반한 거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템퍼스가 감독이 소홀하고 남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의료보험 청구 코드인 81479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임상적 필요성보다 매출 증대를 우선시하여 잠재적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템퍼스의 총 계약 가치, TCV가 부풀려져 있으며 관계사 거래 등을 통한 의심스러운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무보고에 신뢰성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나 문제가 없는 거 보면 공매도 보고서의 과장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딱히 별다른 조사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워싱도 템퍼스 구조 자체를 알면 문제제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저도 이게 조금 항상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투자자로서 에릭의 과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어서 저도 계속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뭐 자료를 만든 건데요. 이 자료를 찾아보고 좀 공부하고 만들면서 느낀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템퍼스 AI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템퍼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급락했고, 이는 에릭의 과거 이력이 만들어낸 부정적 내러티브가 시장에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지 증명해줬습니다. 물론 SPC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본다는 점은 그들의 동기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맥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설득력은 템퍼스 자체의 재무 분석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에 대한 논란 많은 과거라는 풍부한 연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현재의 모든 데이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드는 프리즘 역할을 하며 템퍼스에 대한 긍정론이 넘어야 할 큰 산으로 남았습니다. 3장을 요약해보면 에릭의 사기꾼 논란은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된 주주가치 파괴와 내부자 지분 매각 법적 분쟁 등 누적된 사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파괴 패턴은 이너워킹스나 그룹폰 등은 상장 후 장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그룹폰에서는 IPO 전에 그의 가족들이 3.8억 달러 현금화해서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고, 지속적인 내부자 선매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습니다. 법적 분쟁도 연속됐는데, 브랜드 어페럴 스타벨리닷컴은 사기 혐의 및 주주소송을 당했고, 그룹폰 시절 SEC 조사도 당했습니다. 과도한 비일반화 회계지표 사용과 실적 정정 등으로 신뢰성 훼손이 컸습니다. 법적 문제는 대부분 합의로 종결됐지만 하지만 신뢰 손실은 지속됐습니다. 공매도 보고서는 SPC의 템퍼스를 정조준한 보고서였고, 과거 실패의 재현을 규정했습니다. AI 워싱 비판과 보험 청구 코드 남용과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과거 이력이 현재 의심 중복시키는 촉매제로 작용되고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에릭은 과거 법적, 윤리적 논란과 내부자 매각 행태는 템퍼스에 대한 의심과 공매도 공격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4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는 과연 명예회복의 여정인지 과거의 재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의 최신 벤처인 템퍼스 AI는 그의 경력에서 분수령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려는 진정한 시도일 수 있고, 혹은 그의 과거 패턴을 가장 정교하고 야심찬 규모로 재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템퍼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 배경, 비즈니스 모델, 재무 상태, 그리고 에릭의 경영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템퍼스가 만들어진 기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템퍼스의 비전을 함께 담고 있어요. 템퍼스 설립 이야기는 좀 많이 아실 텐데, 에릭이 다른 벤처들과는 궤를 좀 달리합니다. 2015년 템퍼스의 설립은 그의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아내의 치료 과정에서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의사 결정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러한 개인적 동기는 템퍼스에 대한 긍정론의 핵심의 축을 이루는데, 이는 템퍼스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실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명 중심적 기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에릭 스스로도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라 말하며 상장 기업으로서 겪는 분기별 실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상장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템퍼스를 2015년에 설립하고서는 IPO를 2024년에 했죠. 설립 후 9년 뒤 IPO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룹폰의 초고속 성장 및 단기 실적주의와는 대조되는 접근 방식인데, 템퍼스가 제시하는 비전은 지능형 진단의 구현입니다. 파편화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를 통해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 운영체제 OS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환자가 자신보다 앞서 치료받은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비전은 매우 설득력 있으며 만약 실현된다면 의료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템퍼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면 유전체학, 데이터, AI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템퍼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세 개의 기둥이 서로 강화하며 시너지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이 구조는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의 원천이 됩니다. 우선 유전체학이 기반인데요. 템퍼스의 사업 출발점이자 현재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고, 회사는 암 환자들 대상으로 XT와 같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기반의 유전체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검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의사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는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분자 데이터, 유전체, 전사체 등 임상 데이터, 치료, 기록, 약물 반응 등을 생산해내는데, 즉 유전체 검사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치가 엄청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해자가 되는 부분인데, 유전체 검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화 및 정형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됩니다. 이 독점적인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데, 템퍼스는 이 데이터를 상위 20개 제약사 중 95%를 포함한 수많은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의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여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설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업은 확장성이 매우 높고 마진이 좋은 반복적인 수익원으로 템퍼스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퍼스의 미래를 책임질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인데, 연구자들을 위한 분석 플랫폼인 렌지, 의사들의 진료 워크플로우에 통합되는 허브, 그리고 AI 비서인 템퍼스1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환자용 앱인 올리비아를 출시하며 생태계를 더 확장했는데, 이러한 AI 애플리케이션은 더 나은 치료 결정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유전체 검사 수요로 이어져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검사, 데이터 축적, AI 분석, 더 나은 진료 치료, 더 많은 검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AI 워싱이라는 비판에 대한 에릭의 핵심적인 반박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AI가 단일 제품이 아니라 유전체학과 데이터라는 핵심 사업을 진흥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부에 깊숙이 내재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진정한 AI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업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실과 병원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며, 현재 매출이 이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R&D 비용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투자를 지금 안 하면 어쨌든 템퍼스는 흑자 기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도 없고 그 흑자도 적죠. 지금 성장해야 될 텐데 투자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의 재무 건정성 및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템퍼스의 재무제표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기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을 보면 회사의 최상위 라인 성장은 매우 인상적이고, 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4% 증가한 2억 5,5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존의 종양암 검사 물량 증가, 메디케어 수가 인상, 그리고 엠브리제네틱스 인수를 통한 유전성 암 검사 부문 추가 등에 힘입은 것인데,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 역시 제약사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확대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성인데, 템퍼스는 아직 순이익 흑자 달성을 못했으며 24년에는 7억 58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주식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계속 추적해봐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계속 좀 커지고 그러면 확실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 지표는 당연 조정 에비타의 개선 추세예요. 조정 에비타 손실은 24년 1분기 4,390만 달러에서 25년 1분기 1,620만 달러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5년 연간 조정 에비타를 약 500만 달러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런 비용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이익이 계속 더 증가하는 구조거든요. 유지비는 없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고 더 높아지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25년 1분기 말 기준 회사는 약 1억 5,160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약 8억 5,775만 달러 수준입니다.
회사의 현금 소진율과 재무적 완충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12 발행으로 이런 현금 재무 상태는 좋아질 예정이긴 합니다. 이자가 일단 싸고 장기 부채다 보니까 확실히 여유 있고 좋아질 예정인데 그게 3분기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3분기 재무를 확인하면 이 12가 들어간 것을 자세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템퍼스 AI의 재무 현황만 흐름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24년 성장세를 보면 많이 늘었죠, 매출 자체가. 24년 4분기에서 1분기만 봐도 매출이 좀 많이 성장을 했죠. 매출이 느는 거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성장성이 지금 엄청난 게 보이죠. 안타깝게도 1분기 때는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4분기 때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유전체약 매출이 엄청 높죠. 그리고 템퍼스의 총 이익률이 중요한데 보시면 53에서 55, 60, 60입니다. 총 이익률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하죠. 이것도 아마 계속 성장해서 이익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매출이 늘면서 영업 손실도 늘었는데 뭐 이건 주식 보상이랑 뭐 회사 인수 등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큰 손실도 뭐 역시나 크죠. 조정 에비타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당 순 손실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는 흐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에서 에릭 경영 및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에서 보여주는 에릭의 경영 방식은 과거 특히 그룹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고 있어요. 우선 속도 조절 성장인데 그는 인터뷰에서 템퍼스를 그룹폰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템퍼스는 설립 후 거의 10년 가까이 미국 종양학 시장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졌고 이는 그룹폰이 단 2-3년 만에 50개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것과 명백히 다른 전략입니다. 다음은 진입장벽 구축인데 쉽게 모방 가능했던 그룹폰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템퍼스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회자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AP, CLIA 인증을 받은 첨단 실험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독점적인 데이터 라이브러리, 수많은 병원 및 제약사와 깊은 파트너십,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전문 인력 등은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높게 사는 것도 이거거든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경제적 혜자가 좀 있다고 봐도 괜찮은 이 의료 데이터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메리트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고 수많은 병원이랑 제약사랑 깊은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 인수가 있는데 유전성 암 검사 분야 강화를 위한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임상시험 매칭 능력 향상을 위한 딥식스 AI 인수 등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데이터 혜자를 더욱 깊게 파려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이 인수하는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내러티브 관리입니다. 그는 템퍼스 랩스에서 템퍼스 AI로 사명을 변경하고 블로그와 인터뷰를 통한 회사의 AI 전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가치평가 서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템퍼스는 에릭의 과거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의 이력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조차도 더 정교해진 표장술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템퍼스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가 제시하는 이 새로운 내러티브가 실제 재무적 성과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25년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입니다. 저도 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구축하고 있는 좀 좋게 가려는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더욱더 실적에 조금 목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를 할지 접을지는 앞으로 나올 실적들을 보면서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증명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어가지고 좀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 실적 자체를. 가장을 요약해보면 에릭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치 창출을 하려는 사명 중심의 벤처인지 아니면 과거에 포장된 성장 패턴을 반복하는 것인지가 핵심 분수령입니다. 우선 에릭은 개인적 동기와 비전이 있습니다. 아내의 암치료 경험에서 출발했고 실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미션 지향이고 비상장 상태를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비전은 AI 기반 의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환자가 데이터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검사, 데이터, AI 선순환 구조입니다. 유전치약 검사, 데이터 플랫폼,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 축적, AI 분석, 진단 향상, 더 많은 검사의 선순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는 25년 1분기 매출이 75% 성장했고요.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가이던스죠. 여전히 손실 중이나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해봐야 될 요소 같고요. 현금 보유는 이번 12일을 통해서 확실히 여유 있어졌습니다. 이거는 3분기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의 경영 변화 포인트인데 그룹폰과 다르게 속도 조절 및 신중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강력한 직립장벽을 구축하고 있고 전략적 인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내러티브도 적극 방어해주고 있어요. 그 공매도에 관한 것도 아마 2분기 컨퍼런스 콜 질문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걸 한번 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보면 템퍼스는 과거 실패의 반성 위에 세워진 장기 전략형 기업이지만 에릭의 이력이 여전히 투자자 신뢰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짧게 논란의 중심에서 다른 미국 CEO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이란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를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기업 리더들과 비교하여 스펙트럼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유용할 텐데, 이는 그의 리스크 유형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랑 트래비스 켈러닉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은 일론 머스크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인 의료를 대담한 비전과 높은 위험을 감수 능력으로 공략하는 비전가적 파괴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비평가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룹폰 시절에 블리츠 스케일링 성장 전략은 지속 가능한다는 경제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트래비스 켈러닉이 이끌던 초기 우버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에릭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재무적 투명성, 공격적인 홍보, 그리고 주주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는데, 이는 켈러닉의 우버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희롱과 약탈적 기업 문화, 즉 브로컬처나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공개 발언, 제품 안정성 문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히 템퍼스 시대의 에릭은 대외적으로 훨씬 더 절제되고 자신의 비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리스크는 문화적 또는 인격적 리스크라기보다 재무적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로이드 블랭크파인과 레리 페이지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사점은 그룹폰의 회계 처리 논란과 스타밸리 사태는 2008년 금융위 당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에게 제기되었던 금융공학 비판과 유사점을 갖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객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보다 회사 또는 내부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복잡한 재무구조나 회계 기준을 활용하여 회사의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 하려 했다는 의혹이 본질적으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은 에릭의 리더십 스타일은 구글 레리 페이지와는 정반대인데, 페이지는 중요한 회의에서도 무관심하고 무례할 정도로 내성적이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전략가로 묘사되는데, 반면 에릭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얼굴이자 최고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는 수많은 인터뷰, 블로그 포스팅, 공개 발표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설파하는 데 매우 능숙하고,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논란을 활용하여 자신의 서사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릭과 엘리자베스 홈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즈가 누군지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테라노스라고 많이들 아시는 이 사기 기업이죠. 에릭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바로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인데, 두 사람 모두 헬스케어 산업에 혁신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본질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의 문제는 명백한 기술 사기였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 기술, 즉 소량의 혈액으로 수백만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은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와 환자, 사회 전체를 기만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유명했어서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혈액 조금만 주면 뭐 모든 병을 검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애초에 사기였죠. 반면 템퍼스에 대한 비판은 기술 실제 여부가 아니고, 템퍼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CLIA 및 CAP 인증을 받은 실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 결과는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은 권위 있는 동료 심사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요 제약사 및 대학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 검증을 받고 있어요. 템퍼스를 둘러싼 비판의 핵심은 기술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관행, 재무보고의 투명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에게 제공될 가치 제한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즉 템퍼스에 대한 리스크는 기술적 사기의 리스크가 아니라 재무적 실망의 리스크예요. 이는 투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기술들이 사기가 아니라면 재무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바라보는 관점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릭은 단일한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 원형에 가깝고, 그는 템퍼스의 사명에서 볼 수 있는 비전가적 파괴자의 면모와 스타밸리 그룹폰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금융 프로모터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현재 템퍼스에서 어떤 원형이 지배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의 개인적 경험과 과거 실패에서 비롯된 진정한 변화의 과정인가, 아니면 그의 가장 야심찬 금융 플레이를 위한 정교한 스토리인가, 양쪽을 모두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기에 템퍼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일단 저런 재무적 사기는 투자자들의 피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주가 자체, 주식 그 기업 자체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장을 요약해보면 에릭의 재무적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5장은 짧아서 이거 뭐 봤던 내용이라 건너뛰고 한 줄 요약해보면 에릭은 비전과 논란 모두를 품은 복합적 리더로 투자자는 그가 진화한 기업가인지 과거를 반복하는 금융기획자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템퍼스 AI에 대한 투자 결정은 그의 논란 많은 과거와 템퍼스의 유망한 미래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평가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강세론과 약세론을 명확히 좀 정리하고 투자자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세론 쪽에서는 개인적 사명과 높은 진입장벽을 갖춘 비전가로 봅니다. 강세론자들은 에릭이 과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진화한 노련한 기업가로 평가하는데 이 관점에서 템퍼스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위기에서 비롯된 필생의 과업이자 유산을 남기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혜자가 있는데 템퍼스는 세계 최대 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데이터 혜자라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고 유전체 검사, 데이터 라이선싱,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통합 비즈니스 모델은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는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증된 성장과 수익성의 경로입니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총이익률 그리고 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조정 EBITDA 회사가 명확한 수익성 경로 위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 수준의 외부 검증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와 NEA 회장 피터 베리스가 포함된 최상급 이사회 그리고 세계 유수의 제약사 및 학술 의료센터와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템퍼스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력한 제3자 검증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에릭의 개인에 대한 불신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 신뢰 자산이기도 해요. 이제 약세론도 한번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적 창업가에 대한 고위험 베팅으로 보고 있어요. 약세론자들은 에릭의 과거 행적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템퍼스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신뢰할 수 없는 창업자로 봤는데 에릭은 공개 주주 이익보다 내부자 이익을 우선시했던 전력이 있고 스타밸리의 겟펑키 정신과 그룹폰 의 붕괴 및 내부자 선행 매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 신호이다. 그의 개인적 사명이라는 서사 역시 투자 유치를 위한 또 다른 행태의 홍보 전략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워싱과 부풀려진 가치입니다. 템퍼스는 AI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가치를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 AI 애플리케이션 매출은 미미하다고 봤고 회사의 핵심 사업은 본질적으로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유전체 검사 서비스이며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는 지속 불가능한 가대 광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적 리스크를 뽑았는데요. 회사는 여전히 막대한 현금을 소진하고 있으며 수익성 경로는 공격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만약 데이터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유전체 검사의 보험 수가가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투자는 결국 문제적 이력을 가진 창업가의 스토리에 거는 도박과 같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의견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지표와 마일스톤 당연히 궁극적으로 투자 결정은 개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달려있는데 그러나 감정적인 서사에 휘둘리지 않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성과 지표를 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에릭의 내러티브가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적 마일스톤에서는 조정 EBITDA 흑자 전환의 달성 여부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지표가 될 거예요. 25년 연간 가이던스가 이제 500만 달러 흑자 전환이니까 이게 되는지를 좀 추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흑자 전환이 달성되면 주가는 한번 큰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및 서비스 매출 비중입니다. 총 매출에서 고마진인 데이터 및 서비스 부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는 데이터 혜자 가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익률의 확대입니다. 유전체학과 데이터 부분 모두에서 총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가를 또 봐야 되는데 이는 운영 레버리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 발표마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적 마일스톤에는 신규 최상위 제약사의 파트너십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과 같은 대규모 단연간의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FDA 승인 및 허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FDA 승인 받아왔던 다른 것들과 같이 회사의 AI 알고리즘이나 진단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FDA 승인 허가를 획득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이는 신뢰도와 보험 적용 범위를 높이는데 결정적입니다. 템퍼스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FDA 승인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내부자 매도 동향입니다. 에릭의 장기적
신념을 바탕으로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가, 아니면 그룹폰 시절처럼 상당한 규모의 내부자 매도가 발생하는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부자 매도는 많이 나왔는데 그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에릭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보유한 주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랑 이제 많이들 비교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팔란티어는 초기에 훨씬 많은 내부자 매도 물량이 있어서 템퍼스 AI가 지금 내놓는 물량들은 거의 좀 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초반에 엄청 논란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저런 내부자 매도가 엄청 강했어가지고. 다음은 전략적 마일스톤입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의 채택률인데 렌즈, 허브, 템퍼스원과 같은 플랫폼의 실제 사용률 및 궁극적인 수익화 성공 여부가 회사에 내재된 AI라는 주장을 구체적인 사용량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공매도 보고서에서는 이걸 그냥 매출이 안 나온다로 퉁쳐버렸죠. 근데 회사 자체가 AI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 매출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때 AI가 적용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숫자도 중요한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스토리나 그런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숫자로 모든 투자를 성공하고 끝낼 거였으면 지금 다 회계 배우신 분들이 지금 전 세계 부자를 다 거머쥐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숫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경쟁 환경입니다. 정밀 의료 및 실사용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사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템퍼스의 해자는 경쟁자들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방어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쌓여있는 데이터랑 이미 의료계에 침투되어 있는 템퍼스 AI의 자리를 누군가가 그거를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느냐, 데이터의 해자가 침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간 뉴스나 계속 다루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템퍼스에 대한 투자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도 결국 에릭이라는 인물이 CEO이자 자본관리자로서 근본적으로 진화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에 기결됩니다. 그의 개인적 사명과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내러티브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지표라고 믿는가. 위에 제시된 객관적 마일스톤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현재의 내러티브를 검증하거나 반증할 기준이 됩니다. 투자자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의 확인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단순히 저랬으니까 저럴 거다 해서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저 과거에 많은 저런 일들이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함으로써 에릭이 더 저는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보면 고의적으로 사업을 망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사업 아이템이 잘못됐고 시기가 뭐 맞지 않았고 뭐 이제 그냥 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망쳤다고 해서 다음 사업도 무조건 망할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논리는 부족해요. 당연히 근데 걱정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저런 데이터로 좀 상쇄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했던 그런 의심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라면은 그룹폰이나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사업 아이템 자체가 일단 별로예요. 사업 아이템이 별론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일단 저는 투자할 것 같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템퍼스의 유일한 좀 큰 악재인 에릭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본 건데, 좀 파보면서 오히려 걱정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세론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강세론에 더 맞습니다. 일단 약세론 생각과 뭐 의견이 같다 하는 분들은 템퍼스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너무 불안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이 강세론에서도 가장 동의하는 부분은 이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예요. 유전체 데이터 AI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모델인데, 여기서도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 데이터에 좀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저는 이 의료 데이터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AI 붐에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대두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에서 헬스케어가 주목받는다면 이 데이터의 강점이 좀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세로는 사명 중심의 창업 동기가 있는데, 안에 암 경험에서 비롯된 정밀 의료 혁신에 들어온 거고,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가 있고, 조정 에비타 흑자 전환 예상 총이익률 지속 개선입니다. 계속 회사가 좋아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리고 이번에 좀 더 알아보면서 믿음이 갔던 게 노벨상 수상자와 NEA 회장 등 신뢰자산 높은 이사회가 한몫했습니다. 이 이사회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기술도 없는 사기 같은 기업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럼 약세론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과거와 닮은 구조, 내부자 우선주의, 스토리 중심의 기업 운영입니다. 그리고 AI 매출 미비, AI 워싱 논란이 존재하고요. 현금 소진 속도 높음, 수익화 과정은 공격적, 현금화 소진 높은 거는 이제 12발행으로 해결했고요.
좋은 시비였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좋은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소진이 빨랐던 이유 자체도 기업 인수 때문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뭐 딴짓하다가 없어지는 현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R&D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런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과거가 미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세로는 이 공매도 보고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 포인트만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25년 조정EBITDA 흑자 달성 여부와 데이터 서비스 매출 비중 증가와 총이익률 개선 추세를 확인해야 되고요. 운영면에서는 신규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십이 있는지, 추가적인 FDA 승인 여부와 내부자 지분 매도 여부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뭐 긴급하게 갑자기 나온 매도 같은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계획적인 매도고 뭐 있을 수 있을 만한 물량의 매도였습니다. 아직도 지금 지분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AI 제품 실제 채택률과 수익화 진행과 경쟁사 대비 해자 유지력 평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하고 끝내보면 템퍼스에 대한 투자는 진화한 에릭이라는 서사가 실제 수익성과 구조적 해자로 입증되는지를 추적하는 냉정한 데이터 중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템퍼스를 팔 이유를 찾아요. 그 팔 이유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해 보겠죠. 진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이러는 건지 뭐 그런 복합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뉴스 같은 것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그걸 항상 찾고 보고 저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뉴스에 대한 의견을 따로따로 혼자 내보고 살 이유가 있는지 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팔 이유를 많이 찾아요. 단점부터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 단점이 어떤 단점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템퍼스도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업의 가치 훼손이 발생되면 이득이든 손해든 초기 시나리오대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매매가 나름 있어서 만약에 제가 완전 매도를 다 하게 되면 꼭 무조건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계속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템퍼스 CEO인 에릭에 대해서 조금 깊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알면 이제 과거에 뭐 어땠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템퍼스 주주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